안녕하세요. 딥스푼 정정민입니다. 오늘은 딥러닝 코드 작성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디버그 모드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동시에 사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근사하게 지어진 집을 딱 보게 되면요. 이런 생각을 해요. 와, 엄청나다. 저런 집을 어떻게 만들었지? 아마 내가 모르는 굉장한 기술로 장인이 만들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은 이러한 집들도 굉장히 많은 수의 망치질과 톱질이 수백, 수천 번, 수만 번 반복이 돼서 만들어진 결과예요. 아무리 대단한 장인이 한다고 해도 저런 과정들이 근간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딥러닝 코드를 사용할 때 많이 하고자 하는 좋은 모델에다가 내 데이터를 심어서 학습시키는 일, 내가 직접 모델을 구현하는 일, 아니면 다른 연구자, 다른 개발자들이 짠 모델과 코드를 확인하는 일, 이러한 일들이 딥러닝을 처음 공부하고 개발을 막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난을 못할 거야, 엄청난 장인이 만든 결과물일 거야 라고 지레 겁부터 먹고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근사한 집도 굉장히 기초적인 수백 번, 수만 번의 망치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모델을 학습시키고 구현하고 다른 사람의 코드를 확인하는 이런 일도 작은 구체적인 일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코드를 작성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넓은 영역의 일을 작게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어찌 보면은 최고의 도구가 디버그 모드입니다. 사실 디버그 모드 이걸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보게 되는 코드 혹은 구현해야 되는 코드의 동작 과정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큰 집을 만든다, 근사한 집을 만든다를 작은 망치질을 한다처럼 작게 만들 수 있듯이 모델을 구현한다, 다른 사람의 코드를 본다라는 걸 작은 단위의 어떤 행동으로 명확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디버그 모드입니다. 그래서 디버그 모드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디버그 모드는 컴퓨터가 코드를 진행을 시키면서 그 중간 과정에 진행이 되던 거를 강제로 멈추게 합니다. 그 후에 이러한 작업들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코드가 일단은 동작을 했는데 내가 원했었던 결과물대로 동작을 하고 있는 게 맞나?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코드를 작성하다 만든 변수 혹은 어떤 객체 안에 들어있는 특성 값들이 잘 들어가 있나,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한 대로 잘 들어가 있나, 출력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잘 됐는지, 혹시 중간 과정에서 어떤 값의 변화가 있진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앞으로 실행될 코드의 결과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코드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까지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밑에 부분이 잘 작동을 할까? 라는 의문이 들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 부분까지 일단 학습을 시키고 여기에서 돌아가는 코드들을 프로그램은 여기서 멈춰둔 상태로 미리 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잘 작동하네, 요만큼은 작동하네, 그러면 여기까지 넘어오고 그 밑에도 미리 돌려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에러가 나서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해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코드를 손을 보면서 고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물론 단점도 있겠죠. 제가 디버그 모드를 꽤 오래 사용을 해봤는데 단점이라고 한다면 요거 하나인 것 같아요. 이런 장점을 얻기 위해 처음에 초기 세팅을 좀 해야 하거든요. 근데 그 초기 세팅에 약간의 시간과 약간의 노력이 좀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과 노력을 조금 덜 쓰실 수 있는 내용을 이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IDE로 VS 코드를 활용을 합니다. 그 안에는 디버그 모드라고 하는 디버깅 할 수 있는 세팅이 존재해요. 그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이번 장표부터는 VS 코드 내용이 필요하니까 VS 코드를 켜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VS 코드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작업 폴더 내에 사용할 파이썬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debug test.py 라고 하겠습니다.
이 파일을 실행시킬 콘다 환경을 연결을 해줍니다. F1을 눌러서 파이썬 인터프리터 선택을 클릭을 해줍니다. 혹은 오른쪽 하단에 있는 여기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콘다 환경을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베이스 콘다 환경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코드를 입력을 해야 되겠죠? 간단하게 1, 2, 3, 4를 프린트하는 코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이 코드를 디버그 모드로 실행을 시켜 볼 겁니다. 디버그 모드로 실행을 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열려 있는 파일 그 자체를 디버깅을 하는 겁니다. 이 디버깅 모드를 돌릴 때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그 조건은 익스텐션 중에 파이썬이라고 하는 익스텐션을 설치를 하셔야 합니다. 이 왼쪽에 이런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버튼을 클릭을 해주세요. 여기서 파이썬이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파이썬이라고 앱이 뜨고요. 저는 이미 이 익스텐션을 설치했기 때문에 여기 설치라고 뜨지 않는데 아마 설치 안 되신 분들은 설치라는 버튼이 뜰 겁니다. 그걸 누르셔가지고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익스텐션이 설치가 다 됐다면 왼쪽에 이런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실행 및 디버그라는 버튼이고요. 이 버튼을 클릭을 해줍니다. 저 버튼을 누르고 나오는 이 화면이 디버깅을 관장하고 있는 화면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첫 번째 방법 실행 및 디버그를 클릭을 하시고 파이썬 디버거 클릭 그리고 파이썬 파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 터미널에서 뭔가가 실행이 되고 여기에 1, 2, 3, 4를 프린트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방법은 열려있는 파일 자체를 디버깅을 하는 건데 빠르게 사용은 가능합니다. 근데 구체적인 설정들을 제공해 주기가 어려워요. 딥러닝 코드 혹은 머신러닝 코드, AI 관련된 코드를 실행시킬 때는 그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 추가적으로 제공해 줘야 되는 세팅 값들이 있거든요. 가령 학습 코드라고 한다면 학습을 100번 해라 혹은 200번 해라 아니면 10번만 해라 그런 설정들을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 설정들 제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금 알려드린 것처럼 열린 파일을 디버깅하는 이 과정은 많이는 쓰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걸 많이 쓰냐? 두 번째 디버깅 컨트롤 파일을 생성해서 디버깅 모드를 진행시키는 과정을 많이 사용합니다. 아까는 실행 및 디버그를 클릭하시잖아요. 이번엔 여기 launch.json 파일 만들기라는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똑같이 파이썬 디버거 클릭을 하신 뒤에 파이썬 파일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이것을 클릭하면은 갑자기 화면이 전환되면서 새로운 파일이 생기고 그 새로운 파일 밑에 뭔가가 적혀 있어요. 제가 적지도 않았는데 이 파일은 VS 코드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파일이에요. 폴더 내비게이터로 돌아가서 보면은 제가 만들지 않았는데 이러한 폴더가 하나 생기고요. 이 폴더 밑에 launch.json이라는 파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 launch.json이 디버그 모드를 어떻게 실행시킬지에 대한 하나하나의 명세들을 적어둔 설정 파일입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바꿔가면서 디버그 모드를 손쉽게 실행시키고 작동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디버깅 환경을 여기에 저장을 해두고 필요에 따라 원하는 디버깅 조건을 변경해 가면서 실행을 시킬 수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세팅이 주어집니다. 초기 세팅이다 보니까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만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코드 작업을 하면서 주로 많이 사용하던 템플릿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많이 사용하는 디버그 컨피규레이션은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이 장표에 있는 내용을 복사해서 디버그 모드에 붙여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이핑을 다 했고요. 기존에 있었던 컨피규레이션은 굳이 지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콤마를 이용해서 그 밑에다가 적어줬어요. 자, 그러면 이 각각의 내용들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컨피규레이션은 중괄호를 이용해서 키 밸류의 값을 갖고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져 있는 키와 밸류 값을 넣고 세팅을 하는 거예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떠한 값이 있고 어떠한 값을 넣었을 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하거든요. 그 내용은 장표에 적혀 있는 링크를 들어가 보시면 VS 코드 공식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 안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많이 사용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네임입니다. 말 그대로 이름이에요. 이 하나의 컨피규레이션을 대표하는 이름이에요. 예를 들어 학습을 하는 파일을 실행시키는 디버그 모드 세팅이라고 한다면 그냥 여기서 학습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컨피규레이션의 이름을 보고 아, 얘는 학습용 컨피규레이션이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뭐 저는 학습용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myDebug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디버그 모드로 돌아가 보시면 지금 보면은 현재 파일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죠. 이게 위에 있는 파이썬 디버그 컨피규레이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있는 myDebug, 요게 얘를 의미하고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하나를 더 복사해요. myDebug 2라고 할게요. 그럼 얘가 여기 또 나옵니다. 밑에 하나 더 넣고 3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가 또 나와요. 이런 식으로 어떤 세팅 값을 선택할 때 그 세팅 값의 대표성을 줄 수 있는 문구를 작성을 해주시는 부분이 이 네임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 타입은 이 디버그 컨피규레이션이 어떤 파일을 실행시킬지 그 타입을 적어주는 거예요. 저희는 파이썬 코드를 실행시키죠. 그래서 디버그 파이라고 하면 되고요. 그 다음 리퀘스트는 런치, 얘는 그냥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이제 실행용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은 프로그램이고요. 이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시킬지 그 경로를 적어주셔야 돼요. 실행시킬 파일은 이 파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파일의 위치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그냥 이 위치를 debug test.py라고 적어주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 VS 코드는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는 그 프로그램의 절대적인 위치를 알아야 하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가 실행시킬 파일을 클릭하셔서 밑에 터미널 창으로 가지고 오신 다음에 놓아주시면 이런 경로에 있구나 라는 거를 알 수는 있습니다. 원래는 이 경로를 여기에다가 적어 주셔야 합니다. 근데 너무 길죠. 그리고 보기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실행시킬 파일은 이 VS 코드를 오픈한 폴더의 경로 바로 밑에 있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이만큼의 위치는 당연히 이 VS 코드가 알고 있을 거예요. 본인이 열려 있는 곳의 위치니까요. 이 위치까지를 나타내는 VS 코드 내부만의 변수가 있습니다. 그 변수가 여기에 있는 workspace folder라고 적고 중괄호 적고 그 앞에 달러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저 부분이 이만큼을 대체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남은 게 뭐죠? 그 폴더 위치 밑에 이 파일이야 라는 걸 적어주시면 되잖아요. 파일의 이름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파일의 이름만 저희가 수동으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만 처리하면 됩니다. 이 슬래시는 어떤 특정 폴더 밑에라는 걸 의미하는 리눅스 명령어예요. 문법적인 표현이어서 저희가 저렇게 적어주시면 되는데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저는 이제 맥 컴퓨터를 쓰기 때문에 폴더 밑을 의미하는 문법 표현이 이런 형태인데요. 만약에 윈도우 PC를 쓰시는 분들은 폴더 밑을 의미하는 문법 표현이 역슬래시 두 개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윈도우용으로 쓰시는 분들이 이렇게 슬래시를 쓰시면 안 돌아가요. 그 시스템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면
리눅스 계열을 쓸 때는 이렇게 써주고 윈도우 계열을 쓸 때는 두 개를 써주고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VS 코드에서 이것도 대체할 수 있는 변수로서 제공을 해줍니다. 그게 Path Separator라고 하는 변수예요. 저는 리눅스 계열을 쓰기 때문에 이걸 입력하면 알아서 들어갈 거고요. 윈도우 계열이라고 한다면 역슬래시 두 개가 여기에 알아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Path Separator라는 걸 이용을 해서 폴더 밑을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새로운 폴더가 하나 있어요. temp1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 그 temp 폴더 밑에 temp2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 그 temp2라고 하는 폴더 밑에 temp.py라고 하는 파일이 있다면 이 파일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에서 VS 코드가 열려있는 곳 그 밑에 temp1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 그 밑에 temp2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 그 밑에 temp.py 라고 하는 파일이 있으니 이 파일을 실행시켜라 라고 적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폴더 구조가 있을 때는 그 폴더의 이름을 적고 그리고 path separator를 적고 또 폴더가 있다고 하면 폴더 적고 세퍼레이터 적고 최종적으로 파일에 도달했다면 그 파일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디버그 라고 다시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콘솔이라고 하는 키가 있고요. 인테그레이티드 터미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그냥 냅두시면 돼요. 뭐냐면 디버그 모드도 결국은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 로그가 남고 그 로그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로그가 어딘가에 나타내야 되는데 나타내 주는 게 터미널이에요. 근데 이 터미널을 VS 코드 내부에 있는 내장 터미널을 쓸 거냐 아니면 사용자가 사용하는 외부의 터미널 창을 새롭게 띄워서 보여줄 거냐 라는 거거든요. VS 코드 내부에 있는 것을 쓰게 되면 크기 조절도 자유롭고 이런 식으로 자유롭고 위에서 코드가 있고 아래 결과가 바로 보이니까 훨씬 편하겠죠. 그래서 인테그레이티드, 그러니까 내장된 터미널을 쓰겠다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just my code라는 건 디버그 모드를 진행을 하다 보면은 내가 오픈한 이 폴더 말고 그 폴더 외부에 있는 코드를 사용을 해서 그 결과값을 봐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 값을 보려면 오직 내 코드 안에서만 디버그 모드의 활동 영역을 제한해 줄 거냐 아니면 그 밖에까지 열어줄 거냐 라는 걸 표시해 주는 게 이 just my code예요. 오직 내 코드 안에서만 영역을 제한할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고 그거를 false로 줍니다. 그래서 false로 줘야 내부 코드 말고 외부로도 이 디버그 모드가 접근해서 코드를 보고 그 안에 변수 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쟤는 꼭 false로 사용을 해주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 CWD, Current Working Directory라는 의미예요. 지금 작업하고 있는 폴더가 어디야? 라는 걸 적어주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 VS 코드 프로그램이 열려있는 폴더를 가리켜요. 그게 워크스페이스 폴더라고 위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위치야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env라고 있습니다. env랑 환경 변수를 의미하는데 딥러닝 학습 과정에서 많이 쓰이는 환경 변수는 어떤 GPU를 사용하는지를 명시해주는 CUDA Visible Devices라는 이 환경 변수를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만약 본인의 GPU 개수가 3개다. 그리고 그 3개의 GPU에 모두 학습을 돌릴 거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4개가 있지만 마지막 GPU만 사용할 거다. 그러면 마지막 GPU의 인덱스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GPU를 사용할 건지에 따라서 사용할 GPU의 인덱스들을 이렇게 넣어주실 수 있어요. 만약에 2번 인덱스를 갖고 있는 GPU가 사용 중이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그 GPU는 배제하고 학습하는 디버깅 코드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네.
다음은 args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args는 리스트로 이루어진 밸류 값을 갖고 있습니다. 이 args는 시스템을 돌리기 위해 넣어줘야 하는 입력 값을 직접 타이핑해서 넣어주는 곳이에요. 이 시스템이 어떤 아규멘트를 받는지 그 아규멘트의 이름을 적어주시고 그 아규멘트의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두 번째 아규멘트도 이렇게. 이 부분은 예제를 보시면 잘 이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후에 실제 학습 혹은 모델 구현 코드를 진행할 때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진 컨피그레이션을 가지고 처음에 만들었던 debug test.py 파일을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debug test 파일에는 추가적으로 사용이 되는 아규멘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없어도 되고 있어도 사용이 되지 않으니 무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잘 실행이 되는지 디버그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컨피규레이션의 이름은 myDebug이기 때문에 myDebug로 세팅을 변경해 주시고 이 상태로 여기 초록색깔 화살표를 누르시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실행이 쭉 됐고 실행된 결과 1, 2, 3, 4라고 하는 프린트 결과문이 잘 나온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컨피규레이션 파일은 어떤 파일을 어떠한 조건으로 실행을 시킬 건지를 명시를 해준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서 컨피규레이션을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 있는 내용 말고도 추가적인 기능을 더 넣을 수도 있지만 머신러닝, 딥러닝 코드를 개발할 때는 이 정도의 세팅값 정도만 써도 충분하더라고요. 이 장표에 있는 내용을 잘 보시고 이걸 복사하셔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화면은 예시 코드를 이용해서 실제 디버그 모드를 활성화 시켰을 때의 모습이고요. 코드를 다운로드 받고 VS 코드 내에서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링크를 통해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해당 파일을 지금 VS 코드 내 작업 환경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 파이썬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알맞은 콘다 개발 환경을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이 파이썬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게 적절한 콘다 환경을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을 통해서 디버그라고 하는 이름의 개발 환경을 만들었고 이 디버그 환경 내에 파이토치와 토치 비전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환경을 파일 디버깅을 위해서 연결을 해주시면 토치와 파이토치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노란 색깔 밑줄이 없어졌죠. 그래서 이 상태면은 학습을 돌릴 수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디버그 모드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 20번째 줄에서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빨간 색깔 점이 생겨요. 이 점을 클릭을 하신 뒤에 이 train underbar test라고 하는 파일을 실행시키기 위한 컨피규레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nch.json으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기존에 사용했었던 myDebug 컨피규레이션을 그대로 복사해서 그 밑에 붙여 넣어 주세요. 그런 뒤에 이름을 바꿔줘야 되겠죠? train test라는 이름으로 바꿔주고 이 파일이 VS 코드가 열려있는 이 기본 폴더 바로 밑에 존재하죠. 그래서 파일 이름을 train test라고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똑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파일 역시 추가적으로 받아야 하는 시스템 아규멘트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두셔도 되고 지워도 됩니다. 이렇게 컨피규레이션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 상태로 트레인 테스트 컨피규레이션을 바꾼 뒤에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행이 진행이 되고 있고 빨간색 점이 찍혔던 20번째 줄에서 노란색 줄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디버그 모드 중간 과정 화면이에요. 이 화면의 모습을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 왼쪽에 있는 이 부분, 장표에는 MyDebug라는 이름으로 넣어놨지만 저희는 트레인 테스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꿨죠. 어찌됐든 지금 실행 중인 디버그 컨피규레이션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을 저희는 디버그 툴바라고 합니다. 노란색으로 표현되는 이 줄, 이게 지금 어디에 멈춰 있는지를 표시한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이제 이 한 줄을 실행시킬 예정이다 라는 현재 실행 예정인 라인을 표시를 합니다. 이 디버그 모드는 20번째 줄 위, 즉 19번째 줄까지는 실행이 된 거고 20번째 줄을 실행할 차례다 라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래 이 부분에 디버그 콘솔을 클릭을 해주시면 디버그 모드에서 사용이 되는 콘솔 패널이 나오게 돼요. 다시 화면으로 돌아가 보면, 지금 화면에서는 터미널이라는 곳에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죠. 이게 아니라 디버그 콘솔을 클릭을 하시면 비어있는 이 부분이 디버그 콘솔 패널이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 요 아래에 있는 이쪽 부분이 지금 실행 중인 디버그 모드가 무엇인지 그 내용을 한 번 더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화면이에요. 이 하나하나의 구성 요소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부분은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합니다. 중단점이라고 불러요. 이 중단점은 코드를 일시 중단할 지점을 표시해 줍니다. 아까 20번째 줄에 빨간색 버튼을 클릭하자라고 했었죠. 이게 브레이크 포인트를 찍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추가하게 되면 시스템이 위에서부터 쭉 실행이 되다가 이 브레이크 포인트가 있는 줄을 만나게 되면은 이 줄에서 딱 멈추게 됩니다. 이 줄이 이제 실행이 될 차례다 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멈추게 되면 이 상태에서 여러 가지 디버깅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값을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함수를 미리 적용을 시켜본다든지 등등등, 그런 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레이크 포인트는 여러 개를 설정할 수도 있어요. 여기도 찍을 수 있고 여기도 찍을 수 있고, 원하는 곳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다 찍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없는 빈 라인에는 브레이크 포인트가 안 찍혀요. 여기는 찍히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위로 브레이크 포인트가 옮겨져 가요. 이미 생성이 되어 있는 브레이크 포인트를 다시 클릭하면 빨간색 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지우는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브레이크 포인트를 추가하거나 삭제했을 때 왼쪽 아래에 있는 중단점이라고 되어 있는 이 패널에 값이 추가되고 제거가 됩니다. 나중에는 여러 개의 파일들을 돌아다니면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찍으실 거거든요. 어떤 위치에 중단점을 찍었는지를 왼쪽 아래에 있는 패널을 보고 한 번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단점을 일단은 제거를 하고요. 다시 장표로 넘어와서 지정한 브레이크 포인트까지 실행된 프로그램의 상태를 검사하고 디버깅을 하기 위해 사용이 되는 그 시작점이고요. 여러 개의 브레이크 포인트를 사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방법은 중단할 코드 왼쪽 여백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 단축키도 있어요. 내가 중단하고 싶은 그 라인에 마우스를 클릭하신 뒤에 F9를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에 중단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 줄에 마우스를 클릭을 하신 뒤에 F9를 클릭하시면 생기고요. 다시 F9를 누르면 사라지죠. 단축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디버그 툴바예요. 이렇게 생긴 툴바입니다. 얘는 마치 TV의 리모컨처럼 어떤 버튼이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들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이 버튼이 첫 번째 버튼이고요. 이 버튼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멈춰있던 프로그램을 계속 실행하겠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시스템이 진행이 되다가 브레이크 포인트에 도달해서 멈춰 있는 상태라면 그 상태에서부터 다시 재생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 역할을 해주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이 상태의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멈춰있던 그 순간부터 다시 실행이 쭉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 버튼이 멈춤의 의미를 나타내는 버튼으로 바뀌게 됩니다. 코드로 다시 넘어가 보면 지금 멈춰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continue 형태의 버튼으로 생겼고요. 이걸 제가 눌러보면 버튼이 모양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 상태는 멈춤 표시예요. 지금 뭔가 막 돌아가는데 내가 얘를 잠깐 멈추겠다 라고 하면 멈춰지고, 그 멈춘 상태에서 다시 재생을 하는 버튼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재생하고 멈추고 재생하고 멈추고 이런 과정을 담당하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축키도 있어요. F5입니다. 그래서 F5를 눌러서 시작, F5를 눌러서 멈춤, F5 시작, F5 멈춤 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은 이런 버튼이고요. 점을 넘어서는 모양으로 생겼죠. 얘는 어떤 한 특정 라인을 실행하고 그 다음 줄에서 멈춰 있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액션의 이름은 스텝 오버예요. 실행 중인 라인을 실행하고 다음 줄로 넘어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실행시켰다가 멈춰가지고 어딘가 멈춰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디버그 모드를 강제로 종료하고 다시 실행해서 이 위치에서 멈추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버튼부터 먼저 설명드려야겠네요. 가장 마지막에 있는 버튼인데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실행 중인 디버그 모드를 멈추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얘를 눌러주시면 디버그 모드가 종료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실행을 해주겠습니다. 다시 20번째 줄에서 멈춰 있죠. 스텝 오버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지금 실행 예정인 20번째 줄을 실행을 하고 다음 줄에서 멈춰 있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얘를 누르게 되면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던 20번째 줄이 실행이 되고 노란색 줄이 21번째 줄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얘는 한 줄 실행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어느 줄에서 에러가 나지? 그걸 찾을 때 저 스텝 오버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세 번째 버튼은 이렇게 생겼고 점으로 들어가는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름은 스텝 인투입니다. 우리가 코드를 실행시키면 그 한 줄 안에 담겨 있는 하위 실행 환경으로 접근하는데 사용을 하는 버튼이에요. 가령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직접적인 예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코드를 조금만 변경해 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멈추고요. 여기에 제가 하나의 함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temp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었고 어떤 값을 입력받아서 10을 더해서 프린트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함수를 실행을 시키는 코드를 넣어 놨습니다. 24번째 줄에서 중단점을 찍어주고요. 이 상태로 다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컴퓨터는 23번째 줄까지 실행을 시키고 지금 멈춰있는 상태예요. 이 스텝 인투를 누르게 되면은 이 함수 내부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 함수가 만들어진 곳으로 이동해서 그 안의 내용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깊이 있게 스텝 인투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A라는 게 5로 들어왔고 5에다가 10을 더하니까 15가 될 거고요. 그 값을 프린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15라는 게 프린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완전히 실행을 시켰으니까 그 다음 줄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어떤 함수가 구현이 되어 있는데 그 함수의 내용이 뭔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 스텝 인트를 눌러서 한 줄 한 줄 내려가서 그 안의 결과물들을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스텝 아웃이라고 하는 네 번째 버튼이에요. 이 버튼은 스텝 인투랑 반대 과정입니다. 스텝 인투는 어떤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코드 블럭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죠. 확인하러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이었죠. 스텝 아웃은 그 반대 과정으로 함수의 리턴 이후 상위 과정으로 빠져나오는 버튼입니다. 이건 예를 보면 쉬울 거예요. 다시 강제 종료한 뒤에 실행을 시키고요. 여기서 멈췄죠? 스텝 인투로 들어가서 이 함수, 이 코드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1로 넘어왔는데 더 이상 이 함수 내에서는 뭔가 볼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스텝 아웃을 눌러서 이 함수 내부 코드를 빠르게 진행하고 함수를 종료시켜서 이 함수를 호출했던 그 상황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누르면 아까 21번째 줄에 있었다가
21번째 줄과 22번째 줄을 실행을 시키고 이 함수의 호출 과정까지 빠르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15가 프린트가 되어 있죠. 실행 중인 환경 내부에서 나머지 코드 블럭을 실행시키고 그 상위 코드로 넘어갈 때 스텝 아웃을 활용을 합니다. 함수가 여러 개가 있으면 그 함수의 내부 코드를 확인하기 위해서 스텝 인트로 들어가고 코드를 보고 이해했으면 스텝 아웃을 눌러서 그 함수 위로 다시 올라옵니다. 이런 식으로 스텝 인투와 스텝 아웃을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리스타트 버튼이에요. 지금 실행 중인 디버그 모드를 종료하고 다시 시작을 누르는 과정이 이제 하나의 버튼으로 생겨 있는 겁니다. 아까는 빨간색 버튼을 눌러서 강제 종료하고 다시 초록색 버튼을 눌러서 시작을 했죠. 그 두 개의 버튼이 하나로 합쳐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주로 어느 때 활용하냐면요. 코드를 보고 문제점을 찾고 추가로 변경을 한 뒤에 똑같은 환경으로 다시 실행시키고 싶을 때 이렇게 재시작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결국은 디버그 모드가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를 컨트롤하는 리모컨 같은 역할이 여기에 있는 툴바입니다. 그리고 이 툴바는 여기 6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부분을 클릭을 해서 위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 저는 오른쪽 상단에 놓고 쓰는 편이고요. 원하는 위치에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패널이고요. 변수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 베리어블, 변수는 디버그 모드에서 보여지는 화면 왼쪽 상단에 있어요. 조금 작기 때문에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키울 수가 있고, 이 변수는 지금 멈춰져 있는 이 상황에서 시스템이 접근할 수 있는 변수를 모두 보여줘요. 지금 이 상태까지 시스템이 진행이 됐죠. 그러면 이미 이 위에 부분은 컴퓨터가 전부 다 실행시키고 넘어온 부분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런 변수들 다 설정을 미리 해줬죠. 배치 사이즈는 100이라는 값을 갖고 있는 변수고, LR이라고 하는 건 0.001이라는 값을 갖고 있는 변수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에 다 접근 가능해요. 그래서 배치 사이즈 여기에 있죠. 100이라고. 이런 값 5라고 여기서 설정했었죠. 히든 사이즈 500 이렇게 다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값들이 모두 다 보입니다. 이런 변수 말고도 사용하기 위해서 임포트한 패키지도 변수로 취급해서 그 패키지의 내용까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변수들이 선언이 돼 있고 그 변수들의 값이 뭔지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보고 싶은 변수의 값이 있다라고 하면 그 변수에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요. 그러면 그 마우스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실제 값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28번째 줄에서 멈춰 있죠. 스텝 오버로 두 줄을 실행을 시켰고, 이 train data set이라는 값을 알고 싶으면 여기에 그냥 마우스를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값이 이렇게 나오죠. 여기도 이렇게 값이 나오죠. 이런 용도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하지만 컴퓨터가 아직 실행시키지 않은 변수들은 당연히 접근이 되지 않습니다. 아직 실행을 안 시켰으니까요. 그래서 이 밑에 train loader라고 하는 이 변수는 아직 실행이 안 됐죠.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저 변수가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올려도 그 값이 뭐라고 안 떠요. 이 값이 뭔지, 안에 어떤 값을 볼 수 있는지를 여기서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로 한번 실행을 시킨 다음에 다시 마우스를 올리면 그때는 이 변수가 어떠한 클래스고 어떠한 값들을 갖고 있고 하는 것들이 여기 쭉 보여지게 돼요. 디버그 상태에서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변수의 값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다. 특정 함수 안에 들어와 있다면 로컬한 상태의 값들 뿐만 아니라 이 시스템 전체를 구동시키기 위한 글로벌한 변수들까지 접근이 가능하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임포트한 패키지까지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어떠한 변수가 있는지를 보는 용도로 활용을 하고요. 주로 많이 활용을 하는 것은 편집기 위에 마우스를 올려서 확인을 하는 것,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디버그 콘솔이에요. 다시 VS 코드로 넘어가서
메인 화면 아래쪽에 있는 패널이고요. 디버그 모드를 실행하면 기본적으로 터미널 얘가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서 디버그 콘솔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디버그 모드는 몇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지금 실행된 환경에서 접근 가능한 변수의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34번째 줄에서 멈춰 있죠. 그러면 트레인 데이터셋을 입력해보면 트레인 데이터셋의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트레인 데이터셋의 값은 베리어블을 이용해서 접근 가능하지 않나요?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이렇게도 접근이 가능한데 디버그 콘솔은 접근 가능한 변수를 더 깊이 있게 접근 가능할 수 있고, 예를 들어 트레인 데이터셋에 0번째는 값이 뭔지 확인을 할 수 있고, 그 0번째에 0번째를 또 추가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값들을 저장해서 새로운 변수로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방금 트레인 데이터셋에 0번째 그리고 0번째에 있는 값을 a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추가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 베리어블 변수 부분에 이렇게 새로운 변수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변수에다가 값을 더하기 하는 것과 같이 추가적인 연산도 진행할 수가 있어요. a를 다시 프린트 해보면 값이 1만큼 다 상승했죠. 그 다음으로 이 프로그램 내에 존재하는 함수를 다시 실행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까 위에서 템프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고 실행을 시켰죠. 이번엔 템프5가 아니라 템프10이라고 다시 실행을 시켜보면 30이라는 값이 프린트가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재밌는 게 이미 만들어져 있는 함수를 오버라이드해서 새로운 함수로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만큼을 복사해서 붙여 넣은 다음에 지금 이 함수는 리턴 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리턴 값을 반환하도록 함수를 변경해 볼게요. 그러면 이 temp10이라고 하는 값을 이제는 새로운 변수에다가 할당을 할 수 있게 리턴도 해줍니다. 리턴이 가능하기 때문에 temp10 더하기 temp100 이런 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temp10에서 32 프린트가 됐고 temp100에서 122 프린트가 됐고, 그 값들이 리턴이 돼서 더해질 수 있고 150으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기존에 있었던 이 함수는 리턴이 없기 때문에 이런 더하기 연산이 불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리턴이 없기 때문에 이 값도 none, 이 값도 none일 거거든요. 자, 그리고 조금만 더 코드를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49번째 줄에서 브레이크를 찍고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가정을 하나 해볼게요. 이 49번째 줄이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를 미리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 49번째 줄을 복사해서 전체 프로세스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상태로 밑에 디버그 콘솔에서 미리 붙여넣기 해서 실행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없이 잘 돌아갔죠? 그러면 이 한 줄은 문제가 없구나 라는 걸 판단하고 다음 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도 잘 돌아가는지 미리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디버그 모드로 한번 실행을 시켜서 잘 넘어갔죠? 그러면 한 줄도 넘어가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원래 코드가 살짝 에러가 있었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줄이 잘 돌아가는지를 미리 실행을 시키는 과정에서 에러가 나겠죠. 이런 것들을 보고 원래 코드가 좀 문제가 있었구나. 그러면 원래 코드에서 어디까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어디서부터가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디버그 콘솔은 디버그 모드를 활용할 때 정말 많이 사용하게 되는 도구일 겁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조사식입니다. 조사식은 디버그 모드로
특정 프로세스가 멈춰 있는 상태에서 원하는 결과를 보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변수나 함수의 실행 결과 값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만 보면 베리어블 혹은 디버그 콘솔로 대체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죠. 하지만 이 조사식 와치만의 독특한 기능들이 존재합니다. 뭐냐면 이 와치는 멈추는 순간 내가 보고자 하는 코드를 다시 실행을 시켜요. 다시 VS 코드로 넘어가면 강제로 망가뜨렸던 코드는 다시 원래대로 복구를 하겠습니다. 와치만의 특징을 잘 보기 위해서 54번째 줄로 내려왔습니다. 이 idx라고 하는 변수의 값을 확인을 해볼 거예요. 근데 아직 이 라인이 실행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idx 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버그 콘솔에서도 idx 값은 보이지 않고요. 와치에서도 idx 값은 보이지 않고 마우스를 올려놔도 그 값을 베리어블에서 접근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한 줄 내려가면 id 값은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올리면 베리어블에서는 보이긴 해요. 그런데 디버그 콘솔에서는 그 값이 바뀌지 않죠.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이걸 실행시킨 상태에서는 idx가 not defined가 맞거든요. 근데 지금은 idx가 선언이 됐기 때문에 값은 있어요. 그래서 그 값을 보려면 디버그 콘솔에서 다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디버그 콘솔은 실시간성을 반영하진 않아요. 그런데 조사식은 실시간성을 반영합니다. 멈춘 그 상황에서 내가 보고자 하는 이 조사식들을 추적해서 값을 보여줘요. 그래서 한번 포문이 돌고 다시 이 위치로 올라왔었을 때 idx 값이 실시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 더 내려가야 되죠. 그러면 1로 바뀌었죠. 얘는 아직도 0이죠. 다시 프린트를 해보면 그제서야 1이라는 게 보이죠. 그래서 실시간성을 반영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조사식의 특징이에요. 물론 베리어블도 실시간성을 고려해가지고 바뀌어요. 하지만 마우스로 올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죠. 조사식은 그냥 그때그때마다 바로 변경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조사식 와치는 결국 원하는 결과값을 보기 위해 사용을 하는 곳인데 멈추는 시점마다 실시간성을 반영해서 그 결과를 보여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루프 같은 곳에서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또한 그림을 그려라 같은 함수를 조사식에 넣어두면 멈출 때마다 그림을 저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점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실행하는데 오래 걸리는 프로세스를 조사식에 적어두게 되면 프로그램이 멈출 때마다 그 오래 걸리는 명령어를 수행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는 따로 조사식에서 빼줘야 합니다. 다음은 호출 스택이에요. 호출 스택은 지금 컴퓨터가 어느 지점에서 멈춰 있겠죠. 멈춰 있는 이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어떤 파일과 함수들을 거쳐 지금 이 순간까지 도달했는지 적어둔 경로들을 보여줍니다. 지금 프로그램은 32번째 줄에서 멈췄죠. 축소해놨던 호출 스택을 다시 클릭해서 크게 만들어 주고요. 이 시스템이 32번째 줄에서 멈추기까지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지금 여기에 도달했는지가 이 부분에 적혀 있습니다. 가장 처음 이 디버그 모드로 파이썬을 돌릴 때 가장 먼저 실행이 된 프로그램이 이 프로그램인 거예요. runpy.py라는 파일 안에 이런 함수를 통해서 이 함수의 내부로 들어온 거고 그 함수 내부를 통해 들어오니 runcode라고 하는 함수를 들어온 거고 이 runCode 함수에서 이 함수를 통해 여기까지 도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이 지점까지 도달할 수 있었는지 말 그대로 호출을 했었던 그 순서가 스택의 형태로 딱딱딱딱딱 쌓여 있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초기에 실행을 했었던 함수들인 거죠. 얘가 언제 잘 쓰이냐면요. 에러가 났을 때 잘 쓰입니다. 제가 이 코드에 강제적으로 에러를 유발시킬 수 있는 코드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브레이크 포인트 끄고
실행을 시켜보면요, 에러가 여기서 발생을 했대요. 그러면 이 에러가 내 코드 어디에서 에러가 발생했는지, 내 코드 상에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할 때 이 호출 스택을 활용을 합니다. 지금 이 노란색 부분은 여기에서 멈춰 있는데, 이걸 실행시키기 위해서 지금은 이 위치죠. 이 위치에서 에러가 났는데, 이걸 실행시키기 위해서 상위 버전 여기에서 에러가 났다 라는 거고, 얘도 지금 제가 담당하는 코드가 아니니까 하나 더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 있죠, 52번째 줄. 그 상위 경로로 올라가게 되면은 색깔이 노란색이 아니라 초록색으로 바뀌어요. 여기에서 에러가 났다 라는 거예요. 아, 내 에러가 여기서 실제로는 여기서 에러 문구가 나온 건데, 그 시작점은 나의 코드에서 여기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코드로 와서 이 코드가 에러가 있네 라는 거를 확인하고, 이후에 이 에러를 손을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주시면 됩니다. 제가 강제로 저 괄호를 누락시켜서 에러를 유발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을 바꿔주면 이제 코드가 문제없이 돌아가게 됩니다. 코드를 잘 돌아가는 코드로 바꾸는 과정은 앞으로 영상들에서 많이 연습을 해볼 거예요. 에러가 났을 때 그 에러의 시작 지점을 찾는 용도로 호출 스택을 잘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멈춰 있는 상태까지 어떤 경로로 시스템이 타고 들어왔는지 그 패스 경로를 볼 수 있다. 그 경로가 나와 있는 게 호출 스택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우리가 실제 활용할 때는 에러가 난 순간 문제가 있는 지점의 상위 함수나 프로세스를 확인하고 문제를 일으킨 원인을 파악할 때 용이하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디버그 모드를 활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와 그 각각의 활용 과정들을 좀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과정들을 숙지를 하시면 코드 작업을 하실 때 문제를 작게 만들고 문제를 더 명확하게 정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연습을 많이 해보시고요. 그 연습에 도움이 되실까 해서 실습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실습은요, 중간값 확인이라는 이름의 실습이고요. 두 번째 실습은 에러 위치와 해결 과정 추적 가능이라는 이름의 실습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실습은 말 그대로 중간에 어떤 값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 코드 내에 코드를 돌리면서 for loop가 돌아갑니다. 이 for loop가 1157번 돌았을 때의 특정 값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10번 정도면 손으로 루프를 돌릴 수가 있는데 1157번이면 쉽진 않죠. 네, 그래서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좀 해볼 수 있을지 실습 코드를 준비를 했고요. 이 파일을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신 뒤에 VS 코드 작업 코드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debug1.py라는 파일을 받았고요. 이 파일을 쭉 보면 아까 드렸던 코드랑 비슷한데, 밑에 여기서 이제 for loop가 들어가요. 이중 for loop가 돌아갑니다. 그때 1151번째 루프가 돌았을 때 55번째 줄에 있는 이 로스라는 값, 이게 뭔지를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잠깐 영상을 멈추셔서 여러분들이 1157번째 로스 값을 확인을 해보세요. 한번 해보셨나요? 방법은 많이 있는데 저라면 이렇게 해볼 것 같아요. for loop가 한 번 한 번 돌 때마다 몇 번째 돌았는지를 판단하는 변수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0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for loop를 돌 때마다 이 카운트의 값이 하나씩 늘어갈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 이 카운트의 값이 1157이 되면, 근데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1156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그때 하나의 이제 코드를 넣어주고요. 여기서 브레이크를 찍어 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실행을 다시 해볼 거예요. 새로운 디버그 파일이 생겼기 때문에 launch.json에 들어가서 실행시킬 파일의 이름을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역시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고 debug 1, 여기도 debug 1.py로 바꿔줍니다. 그런 뒤에 실행 및 디버그로 가셔서 디버그 1로 바꾸신 뒤에 실행을 해줄게요.
자, 실행을 시키면 위에서부터 쭉 진행이 될 거고요. 일단 48번째 줄에서 이제 잠깐 멈춰둔 상태로 다시 브레이크를 풀고 이어서 재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for loop가 쭉 돌아갈 겁니다. 돌아가면서 그때그때마다 카운트의 값이 하나하나씩 올라갈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멈추게 되겠죠. 그래서 총 1157번을 돌았을 때 그때 여기서 멈추게 될 거고요. 그때 로스 값을 확인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디버그 콘솔에서 로스의 값을 확인하면 이게 첫 번째 실습의 정답이 되겠죠. 영상에 보여지는 0.2729라는 값과 여러분들의 결과값은 다를 겁니다. 다르다고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원래는 파일이 한 번에 실행을 시키는 과정인데 그 과정을 일부러 멈춰서 대화형의 형태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실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실습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실습은 debug 2.py라는 코드를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VS 코드에서 오픈을 해주세요. 이번 실습에서는 강제적으로 코드 내에 에러를 넣어놨고요. 그 에러를 정상화 시키는 과정을 만들어 가볼 거예요. 자, debug 2.py라는 파일을 받고 오픈을 했어요. 그런 뒤에 이 파일을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디버그 파일이 나왔기 때문에 launch.json 안에 컨피그레이션을 설정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debug 1 만들었던 것처럼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를 한 뒤에 debug 2라는 이름으로 바꿔주고 debug 2.py 파일을 실행시킬 수 있도록 세팅을 해줍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debug 2라는 컨피그레이션을 선택을 한 뒤에 실행을 시켜 볼게요. 실행을 하게 되면 에러가 나오겠죠. 에러가 나오는 곳을 하나하나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에러가 나왔네요. 배치 사이즈 is not defined 라고 하는 에러가 나왔고요. 이 에러가 나온 걸 보고 우리는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코드다 라는 걸 인식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 원래 는 하나가 들어가야 되는데 는이 두 개가 들어가서 비교 연산자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 연산자가 아니라 변수 할당 연산자를 사용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 이렇게 바꾼 뒤에 다시 실행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잘 넘어가는 걸 확인을 했죠. 그래서 일단은 배치 사이즈는 잘 넘어갔기 때문에 아까 코드를 잘 손봤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내려가서 여기서 이제 에러가 났네요. 이 부분이 뭔가가 에러가 났는데 확인을 해볼게요. f폭이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인가? 값을 보는 겁니다. 5라는 값은 잘 들어있는데 이 포문을 돌 때 뭔가 문제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뭔가 문제가 죄송해요.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코드라는 거죠. 보통 for in 문을 쓰려면 이 뒤에 나와 있는 것이 여러 개의 엘리먼트를 갖고 있는 객체여야 합니다. 보통 리스트나 이런 거에 해당하죠. 그래서 단순 숫자 5가 아니라 range라고 하는 이터러블 변수로 만들어 줘야 합니다. 단순히 5라는 값을 갖는 게 아니라 range라는 형태로 바꿔줘야 한다라는 것을 찾아내는 그런 디버그 과정을 거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또 에러가 있나 한번 볼까요? 다시 재시작을 해주고요. 에러가 있는지 봤는데 지금 뭔가 프린트가 잘 되고 있죠. 가장 마지막 줄에 있는 프린트에 해당하고요. 잘 작동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실습까지 완료를 해봤고요. 사실 간단한 실습 두 가지를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디버그 모드를 꼭 쓰지 않아도 이 정도는 바꿀 수 있는데 하실 수 있지만 코드가 커진 상태에서 사용을 하다 보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의 위치를 확인하고 변경하고 내가 원하는 형태로 코드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굉장히 큰 방대한 코드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서 아무 문제 없이 코드를 짜는 사람은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모든 사람을 만나본 건 아니니까 거의 없다라고 할게요. 내 데이터를 학습을 하고 모델을 구현하고 변경해가는 그런 과정들은 결과론적인 부분이지, 사실 그 결과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망치질을 차근차근 하듯 코드도 한 줄씩 만들어 가야 해요. 그리고 그 한 줄씩 만들어 가야 되는 과정 안에서 디버그 모드를 활용할 수 있고, 이 디버그 모드를 활용하다 보면 코드를 미리 테스트해 볼 수도 있고, 값을 확인할 수도 있고, 코드를 변경할 수도 있고, 이후에 작업할 내용을 미리 실행시켜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를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디버그 모드를 활용을 해서 코드를 작게 나누고 그걸 분해해가는 과정들이 필수로 필요합니다. 어느 순간 짠 하고 완성된 코드가 나타나지는 않아요. 작게 나누고 작은 부분부터 클리어를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하는 중간값을 확인하고 내가 예상했던 결과들을 바로 잡는 과정들을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런 과정들이 모여서 코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디버그 모드를 잘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버그 모드에 대한 기본적인 활용법을 설명을 드렸고요. 내용이 많고 방대하기 때문에 영상의 길이가 조금 길어졌네요. 그래도 잘 확인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을 다시 복귀하시면서 여러분의 코드에 디버그 모드를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 저희는 역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